영화를 통해 마음이 열리는 곳 뒷방상영관입니다. 영화가 끝나면 우리는 뒷방에 모여 대화를 시작합니다. 나와 당신의 영화는 우리의 대화를 통해 새롭게 살아납니다. 영화를 통해 마음이 열리는 곳 비밀스러운 뒷방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뒷방상영관의 라임. 줄라이입니다. 안녕하세요. 또 뵙네요. 그동안 잘 지내셨는지. 잘 지낸 건 아니고 열심히 살았어요. 저는 사실 그저께에 논문 심사를 받았고요. 어제 영화를 봤고요. 오늘 오전에 녹음을 하고 있어요. 정말 열심히 사셨네요. 네, 그래서 조금 힘든 스케줄인데 영화가 너무 좋아서 준비를 대충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사실 뭐 정보가 그렇게 많이 풀려 있진 않아서 뭐 그렇게 힘들었다고 엄살을 부릴 수는 없기는 한데 영화 보면서 제가 요새 논문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되게 뭔가 계속 울컥하고 그런 장면이 아닌데도 막 전율이 오르고 막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인터뷰들, 배우들이 나온 인터뷰 보면서 이걸 만든 모두가 정말 진심이었고 그게 다 많은 노력과 설계였구나. 그냥 그 진심이 다 그냥 구현이 된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엄청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영화를 보고 인터뷰들 찾아보는 것까지가 정말 완벽한 감상이 되었던 것 같아요. 뭔가 저 최근에 그 지쳤던 스케줄들의 뭔가 위로가 확 된 느낌이었어요. 너무 좋네요. 저는요, 사실은 저도 막 그렇게 심리적으로나 시간적으로도 영화 외에 다른 걸 볼 만큼의 어떤 여유가 많지 않기도 했고, 그리고 플리백을 마지막으로 저를 밤새워서 볼 만큼 미치게 만든 드라마가 최근에 없었어가지고, 근데 사실은 항상 그거에 대한 갈망이 있어서 조금 그런 것들을 저를 채워줄 만한 콘텐츠를 기다리고 있다가 최근에 만났어요. 최근에 제가 해외 출장을 좀 많이 갔다 와가지고 갔다 오면서 그 마침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 선재가 있어가지고 아시죠 여러분? 선재야! 제가 왜 방금 선재야 했는지 아마 줄라이 씨도 보시면 아실 텐데 아직 줄라이 씨가 선재를 못 보셔가지고 모르시고요. 그리고 그거에 이어서 근데 제가 이런 적이 정말 없는데 한동안 어디 콘텐츠에 쭉 빠져있다가 또 어느 정도의 텀이 좀 있다가 다시 또 어디 빠지고 막 이랬었는데 굉장히 밖에 선재에 빠진 지 얼마 안 돼서 또 최근에 보보경심녀 달의 연인 보보경심녀를 만나가지고요. 제가 요새 잠을 잘 못 자고 있고요. 네, 저는 그런 상태입니다. 완전 요새 약간 콘텐츠에 대한 그리고 그 안에 어떤 이야기와 살아 움직이는 사람들의 그런 그들에 대한 제 사랑이 흘러 넘쳐서 아주 행복한 상태고요. 물론 힘든 일들도 있지만 그거에 대한 사랑과 행복으로 버티고 있습니다. 인공 눈물을 넣으시더라고요. 눈이 건조해서 얼마나 그 쉬는 시간을 쪼개서 미디어를 보셨기 때문에 그거였구나. 왠가 했네. 네, 그래서 여기 방송 오기 전에 줄라이 씨한테도 너의 쉬는 시간을 쪼개서라도 잠을 줄여서라도 그 콘텐츠들을 꼭 보라고 압박을 넣고 왔습니다. 아직 선재를 안 봤다고 하셔가지고. 근데 저는 보보경심료는 예전에 그쵸. 봤었거든요. 근데 참
약간 길티 플레저이긴 했어요. 그쵸. 네. 그쵸. 저는 약간 그 웹소설, 웹툰 이런 매체에 대한 참 어리석게도 편견이 아직 있어요. 뭔가 마음이 완전히 열리지 않았는데 그 드라마가 살짝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너무 재밌고 너무 몰입이 막 많이 맞아. 되고 하다 맞아. 보니까 그냥 그 정서의 농도가 진짜 찐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좀 여운이 진짜 오래 가는 맞아요. 작품인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왠지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도 혹시 보신 분이 계실까? 그쵸. 그게 좀 궁금해지긴 하네요. 그러게요. 아, 네. 그래서 사실 얘기를 하자면 밤을 새서라도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오늘 이 방송을 들으러 오신 분들은 아마 이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듣기 위해 들어오신 분들일 것이기 때문에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소개될 영화는 존추 감독님의 위키드고요. 뒷방상영관의 289번째 영화입니다. 짧게 저희 온라인에 올라와 있는 줄거리를 소개드리자면 자신의 진정한 힘을 미처 발견하지 못한 엘파바, 자신의 진정한 본성을 아직 발견하지 못한 글린다. 전혀 다른 두 사람은 마법 같은 우정을 쌓아간다. 그러던 어느 날 오즈의 마법사의 초대를 받아서 에메랄드 시티로 가게 되고 운명은 예상치 못한 위기와 모험으로 두 사람을 이끄는데 이 영화의 캐치프레이즈는 마법 같은 운명의 시작, 누구나 세상을 날아오를 수 있어입니다. 네. 영화에 대한 좀 본격적인 얘기로 넘어가기 전에 홍보 타임을 갖는 걸 까먹었죠? 부탁드려요, 줄라이 씨. 저희 뒷방 상영관에 인스타가 있습니다. 다음 달 상영작 소개와 좋아하는 장면 등을 올리고 있으니 많이 팔로우 해주세요. 또한 영화 추천이나 방송 후기 등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인스타와 팟빵 댓글, 이메일, 익명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에스크드 등으로 저희에게 전해주세요. 에스크드와 이메일 주소는 인스타 프로필 또는 팟빵 소개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위키드에 대한 얘기로 넘어갈 건데요. 방금 이 영화의 캐치프레이즈가 누구나 날아오를 수 있어 라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원작 소설이 있죠. 원작 소설이 있는데 그 원작 소설은 조금 이 영화에서 강조된 거랑은 다른 주제를 가지고 있어요. 물론 같은 주제 의식과 같은 어떤 요소들이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그런 걸 가지고 있긴 하지만 영화에서는 조금 더 포스터에서도 나타난 것처럼 이제 글린다와 엘파바 사이의 어떤 우정과 그 사이의 어떤 관계의 양상에 조금 더 집중되어 있다면 영화의 원작이 된 그리고 그 뮤지컬 그리고 뮤지컬의 원작이 된 소설은 사실은 영화보다는 조금 더 어둡고요. 그리고 조금 더 직설적으로 그 서구 전반 사회와 2차 세계대전의 뿌리가 된 어떤 인종차별이나 전쟁 그리고 동물 핍박 같은 이런 헤비한 주제들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다루고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뮤지컬이 너무 유명해서 뮤지컬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그거의 팬인 분들이 이 영화를 보면서 또 되게 더 많은 즐거움과 어떤 기쁨을 느끼셨을 것 같은데 혹시라도 저처럼 뮤지컬이나 원작 소설에 대한
배경 지식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이 영화를 보셨을 분들을 위해서 짧게 소개를 드리자면 음, 오즈의 마법사는 이미 너무 다들 잘 아시겠죠? 엄청 유명한 소설인데요. 그 소설을 바탕으로 아예 재창작, 제2의 창작을 한 얘기가 그레고리 맥과이어라는 미국 소설가에 의해서 1995년 4권의 연작으로 만들어졌고요. 정식 프리퀄은 아니고 전혀 새로운 2차 창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저드 오브 오즈에서 유명하지 않았던 캐릭터들, 근데 이 영화에서 그리고 뮤지컬에서는 메인 캐릭터로 나오는 엘파바나 글린다나 또 뭐 보크나 그리고 조나단 베일리시가 역할을 했던 그 왕자 피에로. 피에로나 이런 사람들이 조금 메인 롤을 맡게 되고, 그리고 중점적으로는 엘파바가 오즈라는 이 세계의 과거의 실수들이나 어두운 비밀이나 그리고 또 개인적인 어떤 자신의 비극들에 대항하여 싸워나가는 원작에 대한 오마주이기도 하지만 이 오즈라는 세계 자체에 대해서 독자들의 그리고 관람객들의 어떤 이해나 상상을 완전히 또 새로운 지평을 여는 이야기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이거를 보면서 이제 독자들이 모든 이야기에는 양면이 있다, 우리가 모르는 뒷면이 있다는 것을 좀 느끼게 해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실 원작에서는 그 오즈의 마법사에서는 정말 이름도 없는 악당, 그냥 서쪽의 위키드 나쁜 마녀, 사악한 마녀라고 나왔던 그 주인공이 바로 여기서는 엘파바라는 이름을 가지고 전혀 다른 그 캐릭터의 뒷면을 보여주게 되죠. 이 영화에서도 그랬던 것처럼 뮤지컬에서도 엘파바와 글린다와 피에로 사이의 삼각관계나 우정이 조금 메인 테마가 되는데요. 소설에서는 엘파바와 리르 그리고 레인이 3대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오즈라는 세계에서의 그림자, 동물 핍박이나 인종차별이나 이런 전쟁 같은 것들에 대한 대항과 그거에 대한 비판을 주된 주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 정도면 대충 다 얘기를 한 것 같아가지고 다음에 줄라이 씨 얘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그 1900년에 나왔던 오즈의 마법사 소설은 봤는지 안 봤는지 기억이 사실 안 나요. 봤더라도 정말 어렸을 때 봤을 것 같고, 그리고 1939년에 나온 그 원작 소설을 바탕으로 한 영화 오즈의 마법사가 있었잖아요. 저는 그 영화를 어렸을 때 아빠가 정말 정말 좋은 영화다 하면서 보여줘서 봤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그때도 그 노란 벽돌길이 정말 환상적이었던 그 기억이 남아 있어요. 그리고 뭐 저는 사실 더 CG가 발전된 이후의 영화를 봤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어떤 그런 효과, 특수 효과 같은 것들이 좀 그렇게 멋져 보이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쵸. 근데 그때 워낙 저희 아빠가 또 그 참지 못하고 이게 얼마나 대단한 영화인지를 저한테 막 알려주셨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그 세트나 미술 이런 걸 되게 신기해하면서 봤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는 뭔가 판타지 하면 딱 생각나는 시초 같은 영화의 느낌이 좀 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나온 그 95년에 나온 위키드 소설이나 그 이후의 드라마는 전혀 몰랐어요. 제가 뮤지컬도 잘 모르고 그래서 전혀 몰랐는데, 저처럼 라임처럼 그 뮤지컬 위키드 그리고 그 위키드 소설을 모르더라도 이 영화를 보는 데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는 사실 이 편에 대한 스포일러를 당하고 싶지 않아서 네네. 뮤지컬 위키드에 대해서는 더 막 많이 알아보지 않기도 했어요. 네. 그래서 뭔가 저 같은 관객도 꽤 있지 않을까 네. 싶기도 하네요. 그래서 이 방송 준비하면서 소설에 대한 소개를 읽다가 그 내용 소개가 밑에 다 나오길래 다 안 읽었어요. 밑에는. 딱 1편까지 제가 본 영화 1편까지만 보고 그 밑에 안 읽었어요. 그 아마 근데 이 방송은 영화를 보신 분들이 볼 것 같아서 이번에 개봉한 1편에 한해서는 저희가 스포일러 걱정 없이 그냥 얘기를 네. 막 하고, 근데 저희가 어차피 2편에 대해서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2편에 대한 스포일러는 아마 없는 방송이 될 것 같네요. 라임 얘기를 들으면서 생각이 들은 게, 서쪽 마녀라는 설정을 그렇게 주의 깊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미국이 왜 서부극도 그렇고 서부를 그냥 막연하게 악으로 상정하는 게 있잖아요. 뭔가 야생의 문명이 아니고. 그래서 이거를 그 원작 위키드 원작 소설가가 서쪽 마녀를 주인공으로 만들고 동물 막 이런 그 문명과 뭔가 우리가 반대되는 것들이라고 상정해온 것들을 그들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식으로 소설을 쓴 게 정말 대단했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러니까 그 대척점에 글린다가 있잖아요. 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글린다가 막 악역은 아니잖아요. 그쵸. 그냥 막 동물 다 지배해야 돼. 막 이런 악당은 아니고 그쵸. 그거에 되게 공감을 할 줄 아는데 맞아요. 그냥 엘파바처럼 적극적이진 않은 거고 자신의 야망과 막 이런 것들이 있는 거라서 뭔가 그런 사회 문제 어떤 쟁점을 놓고 봤을 때 굉장히 적극적으로 좀 진취적으로 나아가는 사람과 근데 뭔가 좀 그건 너무 좀 위험한 것 같고 좀 다른 방식으로 그냥 일단은 이렇게 하면 안 될까? 라고 얘기하는 사람의 그 대립을 다룬 게 어떤 그 오즈의 마법사라는 되게 그 오래된 되게 그냥 미국의 신화 같은 그 텍스트에서 출발을 해서 그렇게 각색을 했다는 게 되게 놀랍다. 진짜 많은 시대적인 그런 것들을 다 담아내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뮤지컬 영화를 원작으로 한 뮤지컬을 원작으로 한 이 영화는 그 아까 그 캐치프레이즈가 누구에게나 날아올 수 있는 기회가 있다였지만 사실 소설의 주제를 그냥 한 문장으로 하면은 사람들은 어떻게 자신의 적을 악으로 만드는가래요. 그리고 그게 어떻게 보면은 뮤지컬에서도 이 엘파바라는 캐릭터는 보이는 것보다 진실을 말하는 사람, 보이는 거에만 치우치지 않고 진실을 말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게 눈이 가려진 채 웃고 있는 모습. 그리고 글린다는 보이는 것대로 판단하고 뭔가 진실은 감추는 사람이라는 그 두 캐릭터의 상징성에 대해서 뮤지컬에 대해 그런 뮤지컬 포스터에서 그런 모습으로 나와 있는데 영화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 사람의 관계나 우정에 그게 집중이 돼 있다 보니까 좀 다르게 약간 그 천지창조에서 이렇게 손가락 마주치는 것처럼 돼 있는데 그래서 좀 어떤 소설에서 나와 있는 그런 주제 의식도 가지고 가면서 동시에 너무 이제 한 캐릭터에 대해서 단편적인 모습만 보여주지 않는 방금 줄라 씨가 말씀해주신 것처럼 글린다도 어떻게 보면은 진실을 감추는 사람일 수도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다른 모습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조금 더 보여주고 싶었다는 점에서 포스터가 그렇게 좀 다르게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저는 뭐 마블 영화나 이런 거 좀 좋아하는 한편 너무 캐릭터가 단편적일 때는 싫거든요. 음. 그래서 상업 영화를 좋아하는 것들은 좋아하지만 또 제가 되게 싫다라고 느껴지는 부분들은 너무 일차원적인 스토리 전개나 캐릭터가 그냥 그렇게 그런 시선으로만 그려질 때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런 점에서 좀 어떤 이야기나 어떤 캐릭터가 가지고 있는 뒷면을 좀 다층적인, 다차원적인 면을 비추려고 했다는 점에서는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그 염소 교수님이 네, 학생들한테 그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네, 보이는 걸 네. 믿지 마라. 보이는 것만 믿지 마라. 음,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저는 그 대사가 사실 이해가 잘 안 갔었거든요. 그렇구나. 근데 이 트리비아를 듣고 네. 나니 그래서 그런 대사가 있었구나. 근데 음. 그게 영화에서는 그게 이렇게 정확하게 짚어서 표현하진 않았구나. 그쵸, 네, 맞아요. 그런 생각이 들긴 하네요. 맞아요. 그 염소 아저씨, 염소 교수님 얘기 나와서 말인데 저 그분 등장하는 순간부터 목소리가 너무 좋아가지고 저 배우 내가 왠지 아는 사람일 것 같은데 누굴까 했는데 누구게요? 아세요? 아니요. 왕좌의 게임 보셨어요? 네. 누구게요? 설마. 제가 진짜 좋아하는 캐릭터예요. 피터. 피터? 맞아요. 맞아요? 네. 티리온 라니스터 역할을 맡았던 피터 딩클리지 배우님이 염소 교수님이셨습니다. 아니 그 크레딧 올라갈 때 그 이름을 보고 엥? 했거든요. 어디서 나왔지? 엥 했는데 갑자기 퍼즐이 맞춰지는 기분이 드네요. 저도 그 배우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너무 기뻤어요. 캐스팅이 정말 미쳤네요. 그쵸. 그러면 감독 얘기를 조금만 하고 좋아요.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영화 얘기하면서 배우 얘기들도 같이 네.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네. 먼저 감독님은 존추 감독님이세요. 아마 다들 이분의 작품 하나씩은 보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제일 유명한 건 스텝업 2편, 3편, 4편을 만든 감독이라는 게 제일 유명할 것 같아요. 저도 스텝업 시리즈를 되게 재밌게 봤었는데 뭔가 어떤 편이었는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막 빗속에서 춤을 추는 장면이 있어요. 저는 스텝업 하면 떠오르는 게 딱 그 장면인데 아마 그거를 연출하신 감독님인 것 같거든요. 근데 그때도 느꼈던 게 막 이야기가 그렇게 이렇게 오밀조밀 잘 짜여 있고 정말 완성도 높고 이런 느낌은 아닌데 그냥 비주얼과 그 뮤지컬 씬이 그냥 너무 좋아서 그냥 그거 하나를 위해 이 영화를 봐도 전혀 아깝지 않은 거 있잖아요. 그걸 정말 잘한다는 느낌이 있었고 그리고 특히 3편 같은 경우에는 스텝업 3D였어요. 영화 제목이. 되게 도전을 좀 두려워하지 않는 감독님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몰랐는데 저스틴 비버와 관련된 다큐멘터리 2편도 연출을 하셨더라고요. 그렇구나. 네, 그리고 지아이 조 2하고 나우 유시미 2도 하셨대요. 알고 계셨나요? 몰랐습니다. 그쵸? 최근에 또 개봉하던데 나와주시. 네, 저 나우 유시미도 정말 좋아해서. 그렇구나. 근데 나우 유시미는 스텝업 만든 감독이야 라고 했을 때 연결이 잘 안 되거든요. 그러게요. 그거는 되게 서사적으로도 잘 너무 짜졌구나. 좋지 않나요? 원래 캐릭터는 다층적인 그러니까. 애초에 마술이라는 게 나우 유시미의 마술이 정말 촘촘한 설계와 준비가 그쵸. 있어야 되는 어떤 컨텐츠잖아요. 그래서 그 영화도 정말 그렇게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영화를 정말 좋아하는데 같은 감독님이라는 게 참 믿기지 않는 필모그래피인 것 같아요. 그리고 크레이지 리치 아시안 보셨나요? 아, 그것도구나. 안 네. 봤어요. 저 안 봤어요. 양자경 씨 나오지 않아요? 네. 그쵸. 아, 그래서 네. 저는 이것도 너무 유명한 영화지만 그쵸. 어떻게 하다 보니 우선순위에서 밀려서 음. 보지는 못했었고 인더 하이츠도 관심이 있었는데 어쩌다 보니 놓친 영화였어요. 근데 이걸 보고 나니 이 두 편의 영화를 꼭 봐야겠다 싶더라고요. 아, 왜냐하면 이 오즈 역할로 출연한 제프 골드브럼이 인더 하이츠 칭찬을 좀 하더라고요. 아, 그냥 그 영화를 보면서 아, 이 감독은 이 뮤지컬을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아는 사람이다라는 확신이 들었대요. 그래서 근데 제프 골드브럼이 되게 시네필인 것 같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뭔가 믿음이 확 갔어요. 그렇구나. 그래서 아, 이 감독님은 참 팔방미인이다. 그러네. 그리고 이분이 그렇게 여러 필모그래피에서 쌓아왔던 능력이 저는 감히 위키드에서 폭발했다고 아, 생각합니다. 그러게요. 그리고 이제 자연스럽게 배우들 얘기로 넘어가자면 네. 혹시 신시아 에리보에 대해서는 좀 알고 계셨었나요? 잘 몰라요. 저도 사실 잘 몰랐고 음. 아리아나 그란데는 알 수밖에 그쵸. 없는 네. 가수죠. 근데 저는 돈룩업 혹시 보셨어요? 봐야 돼요? 돈룩업 영화 진짜 좋아요. 그래요? 네, 아. 정말 재밌고 귀여워요. 근데 저는 돈룩업에서 아리아나 그란데가 잠깐 나오는데 아, 몰랐어요. 그냥 가수 역할로 나와요. 그렇구나. 그래서 보면서 좀 깜짝 놀라긴 했는데 그게 막 어떤 완전 다른 역할을 전극으로 연기를 한 건 아니기 때문에 거기서 뭔가 아리아나 그란데의 어떤 연기 실력을 알아보기에는 좀 어렵거든요. 아, 그렇구나. 근데 아마 그래서 제가 그냥 찾아본 결과로는 이번 위키드가 본격적인 연기는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근데 연기가 되게 안정적이고 그니까. 너무 재밌게 잘 살리는 거예요. 그니까. 그래서 너무 본인인 것 같기도 하고. 네. 너무 너무 사랑스럽고 맞아요. 미워할 수 없고 그냥 음. 저는 이 영화가 균형감이 진짜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어쨌든 사실 주인공은 엘파바잖아요. 근데 글린다를 아리아나 그란데가 했기 때문에 그 캐릭터가 아. 가진 어떤 힘이나 매력이나 맞아. 이런 게 뒤지지 않고 균형을 너무 잘 맞추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처음에 오프닝 시퀀스에서 아리아나가 약간 오페라 같은 노래를 하는데 거기서 노래 실력이 살짝 아쉽게 느껴졌었어요. 이 말을 하는 게 굉장히 조심스러운데 워낙 실력 좋은 아티스트인 거 알고 있지만 이 사람이 뮤지컬이나 성악이나 이런 걸 하던 사람은 아니잖아요. 뮤지컬 배우였을걸요? 그래요? 네. 근데 막 그런 신시아 같은 아. 그런 뭔가 뭐라고 해야 되죠? 이렇게 폭발적인 가창력을 막 요하는 그런 작품들을 했었나요? 폭발적인 가창력을 큰 요하는 대극장에서 막 독자였더니 청취자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배경 지식이 없어서. 이 부분은 네. 저는 그냥 아리아나 그란데를 그 TV 시리즈 나오고 노래 잘하는 아티스트로만 알고 있어서 제가 알고 있는 정보도 정확하지 않은데요. 네. 이 부분은 알아봐야 될 것 같네요. 그러게요. 네. 신시아 에리보 씨가 가창력을 요하는 그런 데서 나오셨구나. 어디서 나오셨어요? 그러니까 딱 어떤 그렇게 특정 그런 캐릭터를 맡았다라기보다는 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뮤지컬의 특유의 막 성량이 폭발하는 그런 음악 있잖아요. 네. 그런 노래를 주로 하던 아티스트는 아니지 않나라는 입장이었는데 그냥 정말
아름다운 팝 보컬. 근데 제가 아는 아리아나는 약간 정말 폭발적인 어, 것도 하긴 했었어가지고. 어. 근데 이 영화 안에서 아쉬웠다는 거는 뭔지 알 것 같아요. 그 아리아나 그란데가 네. 굉장히 훌륭한 팝 보컬리스트잖아요. 근데 인터뷰를 보니까 음. 원래 오페라를 하던 가수는 아니기 때문에 오디션 전부터 그런 발성이나 음악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해야 했다. 보컬 레슨 같은 걸 받았어야 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영화 그 오프닝 씬에서도 그 오페라적인 그 가창이 조금 부족하다고 느꼈어서 그 인터뷰를 보고 나니까 좀 더, 아, 내가 느꼈던 게 조금 맞았구나. 왜냐면 이걸 업으로 삼아온 사람은 아니니까 그 부족함이 조금 있을 수밖에 없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요. 근데 그거랑 상관없이 어쨌든 영화를 다 보고 나면 그 오프닝 씬이 완벽하게 정말 막 폭발하는 성량으로 노래를 완벽한 막 기술을 부리면서 해야 하는 씬이 아닌 거잖아요. 그쵸. 그거를 영화가 다 끝나고 나면 알 수 있는데 그런 면에서는 그래서 아리아나 그란데가 글린다 역을 맡는 게 정말 적합했겠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막 예를 들어서 조수미 같은 분이 오프닝을 씹어 먹었다면 원래 그 장면에서 내야 하는 분위기가 안 났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뭐 파퓰러 시퀀스 이런 거 너무 좋았고. 맞아요. 네, 그래서 아 그리고 저는 양자경 배우가 노래할 때도 조금 어색했거든요. 그러게. 그냥 원래 노래를 많이 하는 배우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초반에는 아 설마 음악적으로 계속 이렇게 갈 건가 레미제라블. 하는 좀 아쉬움과 걱정이 사실 초반에 좀 있었어요. 왜냐면 저는 뮤지컬을 모르지만 그래도 유명한 넘버는 몇 개 알고 있었고 그 기대 때문에 그냥 바로 돌비 시네마에서 봤거든요. 근데 신시아 에리보가 다 터뜨리더라고요. 그래서 신시아 에리보를 사실 잘 몰랐는데 그 피노키오 OST도 하셨더라고요. 애니메이션이요? 그런 것 같아요. 대박. 네, 그래서 아 이분이 이전에 하셨던 것들도 좀 찾아봐야겠다. 그리고 뮤지컬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언젠가 공연도 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라임은 혹시 아리아나 그란데를 되게 좋아하신다고 했는데 네. 어떤 면에서 그렇게 좋아하시는지. 예뻐요. 음, 노래를 들으면은 그냥 막 이렇게 되게 깨끗해지는 느낌이 들어요. 음. 요정 같고. 뭔가 인간미가 별로 없어요. 너무 완벽해요, 사람이. 네. 그렇긴 한데 뭐 이런저런 뭐 스캔들이나 그런 거에 되게 많이 오르기도 했지만 사실 그런 거는 저희가 다 알 수가 없으니까 그냥 이제 어떤 아티스트로서만 본다면 그렇죠. 그가 만들어낸 컨텐츠와 그 네. 속에서 보인 모습들로만 판단을 한다면 네. 정말 완벽한 아티스트인 것 같아요. 네. 참 오랫동안 그렇게 최정상의 위치에서 그렇게 활동하는 것도 너무 신기하고 그 작은 체구로. 아 맞아. 파워풀해요. 음, 그냥 이렇게 자기가 하는 노래, 자기가 하는 어떤 일들, 자기가 이루어가는 일들에 대해서 좀 되게 단단하게 어떤 그런 믿음이나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게 근데 그게 쉽지 않았을 텐데
좀 막 이런저런 일들이 많았는데도 그냥 그 안에서 누가 뭐라든 어떤 자기 중심을 지켜나가는 게 보여가지고 근데 그게 되게 어떤 작고 너무 연약해 보이는 그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그런 에너지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글린다랑 정말 찰떡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걸 본인이 알고 있었다는 것도 너무 좋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그 뮤지컬을 봤고 너무 좋아서 그 커튼 뒤에서 배우들하고 만날 수 있는 무슨 뭔가 추첨 이벤트 같은 거 있잖아요. 뭐 경매인지 추첨인지 그런 것도 참여를 해서 백스테이지에서 배우랑 찍은 어렸을 때 찍은 사진 같은 것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그 뮤지컬을 좋아했고 나는 글린다를 너무 하고 싶다. 이걸 되게 공공연하게 얘기를 많이 했던 배우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캐스팅 할 때도 그런 것들이 얘가 아니면 글린다를 누가 하지? 이런 느낌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신시아 에리보도 위키드를 굉장히 좋아했던 배우였다고 들었고 그래서 더 뭔가 아리아나 그란데도 굉장히 유명한 팝 가수인데도 아리아나 그란데로만 보이지 않고 맞아요. 글린다로 보여서 신기했어요. 근데 그게 그 둘이 워낙 닮아 있는 것도 많고 너무 닮았어. 네. 아리아나 그란데가 글린다를 너무 잘 해석했기 때문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캐릭터에 대한 이해도가 기본적으로 배우들이 다 너무 굉장했다. 그냥 거의 감독 겸 배우였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프 골드브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저는 이분이 좀 능글맞고 좀 개성이 강한 연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특히 토르에서 진짜 킹받게 나오거든요. 안 봐서 몰라요. 근데 주라기에서는 좀 멋있는 캐릭터로 나오잖아요. 그 박사로 나오는데 근데 그 되게 다양한 캐릭터들의 공통점이 뭔가 순수함이 있어요. 되게 다 다른 캐릭터인데 근데 그게 저는 위키드를 보면서 깨달은 게 이 배우 자체 특징인 것 같아요. 그냥 오즈도 되게 복합적인 캐릭터잖아요. 뭔가 자기가 배웠던 정치를 그냥 그대로 실현을 하는 거고 그게 사람들을 위한 거라고 생각하고 하나부터 열까지 다 뭔가 자기를 위해서 뭔가 내 부를 쌓고 내 뭔가 명성을 쌓고 이게 목표가 아니고 그냥 정말 이게 사람들을 위한 거라고 생각해서 어떤 잘못된 방향의 사랑을 그냥 가진 사람처럼 보이는데 결국 오즈라는 캐릭터는 저는 자기 자신을 스스로 그냥 탑에 가둔 광인인 것 같거든요. 광인이죠. 왜냐하면 정말로 자기가 뭔가를 누리고 싶었으면 탑 밖에서 살지 않았을까요? 근데 안에서 그렇게 살고 그런 장치들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대면하고 하는 거는 정말 자기 자신을 위한 게 아니라 그 상대들을 위한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근데 그 어떤 캐릭터의 굉장히 복합적인 그 면을 캐스팅이 정말 완성을 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막 오즈에 대한 서사가 딱히 없는데도 그냥 다 이해가 되고 그게 그 제프 골드브럼이라는 배우의 뭔가 그 순수하고 열정적인 광인의 눈빛이 있는데 그걸로 다 그냥 전달이 된 것 같아요. 막 악당 같은 표정을 짓지도 않고 그게 저는 정말 놀랍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 천재 이승국이 유튜브에서 한 인터뷰에서 이 배우님이 영화 카사블랑카랑 리버티 밸런스를 쏜 사나이라는 두 영화를 언급하면서 인용을 하세요. 그래서 이 영화는 이런 점에서 이 고전 영화에 이게 있죠. 이 영화에 이 캐릭터를 닮았죠. 이런 식으로 인용을 하시거든요. 그 인용이 정말 너무 찰떡 같고 이 사람의 그 시네필적인 그 막 열정과 그 지적인 그런 것들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배우한테 이번에 좀 사랑에 빠진 것 같고 그렇구나. 여담이지만 이 배우님이 언급한 그 두 영화도 제가 정말 좋아하는 영화라서 다들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 저 안 그래도 카사블랑카 너무 보고 싶은데 어디서 봐야 돼요? 유튜브에 있어요. 아, 그렇게 오래된 영화들은 유튜브에 올라오더라고요. 꼭 보겠습니다. 네. 리버티 밸런스를 쏜 사나이도 유튜브에 있어요. 그리고 라임도 혹시 이야기하고 싶은 캐릭터나 배우가 있을까요? 조나단 베일리. 너무너무 반가웠어요. 저는 제가 진짜 사랑하는 배우들이 어디 딴 데 나올 때 약간 혹시 그 얘기 아세요? 웨스 앤더슨 감독 영화에 그분 갑자기 오웬 윌슨 배우님이 종종 나오시는데 둘이 엄청 친한 친구여가지고 오웬 윌슨이 어디 딴 영화에 나오면은 그때마다 웨스 앤더슨 감독이 너무 진심으로 기뻐하면서 막 박수 친다는 그런 일화가 있거든요. 내 친구가 나왔다 이러면서. 근데 저도 약간 요새 폴 메스칼이 너무 잘 되고 있어가지고 제가 진짜 행복해하고 있는데 그런 느낌으로 브리저튼도 좀 길티 플레저죠? 브리저튼의 시즌 2의 주인공으로 나왔던 조나단 베일리 씨가 갑자기 정말 말 그대로 말탄 왕자님으로 등장해가지고 사실은 너무 약간 좀 이렇게 줄라이 씨는 느끼하다는 표현을 쓰셨는데 느끼한 캐릭터로 나오는데 저는 약간 브리저튼에서의 그 이미지가 있다 보니까 사실 그냥 느끼하다기보다 너무 그냥 얘가 예쁜 거예요. 귀엽고. 근데 그 느끼함도 네. 걔가 약간 의도하는 거잖아요. 그쵸. 맞아요. 천성적인 그게 아니잖아요. 맞죠. 약간 좀 이렇게 위약 부리듯이 하는 그런 거라서 막 100% 느끼하게 느껴지지는 않았고 근데 저는 브리저튼의 원밖에 안 봤어요. 시즌 1. 네. 근데 거기서도 그 캐릭터가 가진 어떤 그러니까 일반적인 다른 캐릭터라면 사실 프로타고니스트가 아닌 느낌이잖아요. 그쵸. 원에서는. 근데 그거를 이것도 그 배우가 가진 그 순수한 눈망울이 있는데 맞아. 그걸로 그냥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이 아니고 저걸 정말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인 거야가 이야기에서도 너무 잘 드러나지만 그 배우가 정말 그걸 잘 표현을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그게 이번 영화에서도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너무 적확하게 잘 설명해 주셨어요. 네. 그리고 또 저희가 양자경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마담 모리블이라는 캐릭터로 나오는데 이 캐릭터도 처음부터 완전 선한 캐릭터로 나오진 않잖아요. 막 글린다한테 약간 무시하는 발언 같은 것도 하고 엘파바의 힘을 끌어내는 장면도 누가 봐도 저 사람이 선한 조력자는 아니잖아요. 보통은 감정을 정말 컨트롤하는 걸 잘 가르쳐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어떻게든 폭발시키려고 하는 것 같은 이 사람의 잠재된 힘을 그냥 폭발시켜서 그걸 이용할 것 같다는 위기감을 계속 주는 연출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반전으로 막 사실 선한 캐릭터인 줄 알았지? 사실 악당이야. 이렇게 반전을 짠 하는 캐릭터는 아니더라고요. 그렇구나. 저는 사실 속았어요. 진짜요? 네. 양자경한테 속은 거 아닐까요? 그랬나 봐요. 그래서 저는 진짜 오즈의 성에 들어가는 순간부터는 오즈 뭔가 쎄한 데가 있긴 했는데 거기서 양자경 씨가 등장하기 전까지 몰랐어요. 근데 그게 의도된 거더라고요. 원래 원작에서는 처음부터 더 노골적으로 그 염소 교수님이 끌려갈 때도 그걸 주도한 게 양자경 씨였고 처음에 그 동생 막
입학했을 때 얘를 막 끌고 어떻게 막 가는 것도 양자경 씨가 맡은 역할 그 캐릭터가 하는 일이었는데 그게 다 이제 다른 선생님한테 넘어갔잖아요. 그 사감 선생님 같은 여자분. 저는 그분이 주도한 게 아니고 양자경이 자꾸 양자경이라고 하겠는데 마담 모리블이 다 네. 주도를 했고 네, 흑막이고 네, 그리고 그 선생님은 그냥 앞에서 그냥 네. 나오는 그냥 네, 그러니까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한 거는 맞는데 이제 네. 그 원작에서는 그걸 처음에 앞에서 하는 것도 양자경 씨, 아. 마담 모리블이 하는 거였나 봐요. 그 모든 행동을. 왜냐면 그 염소 교수님 칠판에 누가 테러를 해놓잖아요. 근데 그거를 할 만한 용의자가 없어요. 영화에서. 그것도 마담 모리블이 한 게 원작에서 마담 모리블이 한 건데 음. 여기서는 그 배우가 누군지 정확히는 안 나오지만 그쵸. 아마도 마담 모리블이었겠죠. 그러니까 뭔가 일반적으로는 그런 장면이 등장하기 전에 뭔가 의문스러운 학생을 한 명 보여주고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맞아, 맞아. 근데 그런 게 없는 거예요. 맞아. 갑자기 그게 딱 나오길래 뭔가 확신이 더 든 거죠. 마담 모리블이 흑막이구나. 저 사람이 한 짓이구나. 저 진짜 몰랐어요. 그리고 그 사감 선생님도 되게 막 그 일을 정말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이 아니라 본인도 약간 되게 발발 떨면서 하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더 좀 저 사람이 저렇게 떨 정도면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은 마담 모리블밖에 있는 없겠구나. 그런 생각이 더 들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저는 그 영화 연출적으로도 그 어떤 뉘앙스나 이런 것들을 잘 전달을 처음부터 잘 해둔 것도 있는데 양자경 배우라는 그 사람이 가진 힘이 굉장히 셌던 것 같아요. 그냥 등장하는 순간 압도되잖아요, 우리가. 양자경이기 때문에 압도되잖아요. 처음에는 마담 모리블이어서가 아니고 맞아요. 되게 그래서 뭔가 무대 경험이 많은 배우 혹은 뭐 가수보다는 영화 연기 경험이 많은 눈빛만으로 다 표현할 수 있는 그러게요. 그런 배우를 썼어야 했겠구나. 그래서 전 사실 양자경의 노래 실력이 조금 아쉬웠는데 맞아. 그냥 그것 때문에 다 그냥 납득이 됐어요. 이게 필요했겠다. 그래서 그 나중에 결말 부분에 가서도 엘파바한테 막 프레이밍을 씌워서 정치를 그렇게 하는 것도 오즈가 아니고 마담 모리블이잖아요. 그래서 뭔가 그 비선실세 같은 맞아. 그 느낌이 너무 잘 살아서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좀 궁금한 건 아마 2편에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굳이 오즈를 섬기는 이유가 뭘까가 궁금했어요. 오즈는 아무 능력이 없잖아요. 그 오즈의 마법사 그 원래 영화에서는 그 오즈라는 사람이 마법사가 아니고 그냥 기술을 잘 다루는 사람으로 나왔던 것 같은데 기계 설비를 되게 잘하는 그런 사람으로 저는 기억을 하거든요. 근데 마담 모리블은 진짜 마법사잖아요. 날씨를 막 바꾸잖아요. 근데 왜 자기가 능력이 훨씬 좋은데 왜 오즈를 섬길까가 좀 궁금했어요. 근데 그냥 제 추측으로는 그냥 글린다처럼 그냥 오즈가 먼저 있었는데 그냥 본인의 어떤 야망을 채우려면 그럼 어떤 체제를 뭔가 전복시키는 것보다는 오즈가 이미 만들어 놓은 판을 더 심화시키는 게 낫다라고 판단을 한 건가? 그런 궁금증이 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 편에서 그게 안 나온다면 마담 모리블에 대한 어떤 프리퀄도 있으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러네요. 이 사람은 그 마법을 언제부터 할 줄 알았고 어떻게? 네. 왜냐면 엘파바랑 마담 모리블 말고는 마법 쓰는 사람이 안 나와서 그러네요.
네. 그래서 왜 저 사람은 또 저걸 할 줄 알지? 이런 것도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그쵸, 맞아요. 배우들 얘기를 좀 들어봤는데 이 영화에 대해서 좀 아쉬운 점도 있으셨다고. 음, 저는 엘파바의 동생으로 나온 캐릭터 이름이 뭐였죠? 엘파바의 동생이 네사 로즈. 음, 배우님은 마리사 보데. 네, 그 네사로즈의 설정이 장애가 있는 설정인데 음. 뭐 다른 설정들은 다 되게 좋았어요. 혼자 할 수 있는데 자꾸 주변 사람들이 도와주려고 해서 그게 오히려 차별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섬세함들도 되게 좋았는데 이 캐릭터의 탄생 설화에 저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첫째 엘파바가 초록색 아기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 아빠가 엄마한테 어떤 꽃을 계속 씹어서 초록색 아기가 태어나지 않게 하려고 했는데 그 결과 미숙아로 태어나서 장애를 가졌다라는 설정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게 조금 위험하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오랫동안 그 장애의 원인을 엄마한테 지우는 게 조금 있었잖아요. 저 엄마가 뭔가 잘못을 해서 장애를 가진 아이가 태어났어. 이런 시선이 실제로 오랫동안 존재했잖아요. 그거를 조금 재현하는 것 같다는 어떤 문제의식 없이 재현한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장애에 대한 굉장히 여러 가지 담론 중에서 뭔가가 부족한 것, 뭔가가 덜 완성된 것 이런 식으로 보는 것도 폭력이다라는 담론도 이제 등장을 했잖아요. 근데 그런 상태에서 어떤 꽃을 씹어서 미숙아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장애가 생겼다라는 그 흐름이 조금 섬세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실제 배우가 장애를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 영화 안에서 배우를 향해 하는 말들이 캐릭터를 향해서 하는 말들이 배우에게 향하는 말로 저는 들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비극적인 아름다움이라는 표현. 저는 그게 글린다가 너무 뇌맑은 사람이라서 하는 악의 없이 하지만 잘못된 말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거에 대해 누군가가 정정을 해주는 게 영화에 나올 줄 알았어요.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그 비극적인 아름다움이라는 표현을 계속 쓰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조금 이 영화가 굉장히 차별에 대해서 갖고 있는 메시지가 크기 때문에 더 아쉽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엘파바가 초록색 피부를 가졌다라는 것이 인종차별의 어떤 은유잖아요. 그것도 조금 그쵸. 엄마가 어떤 부정을 저질러서 그래서 어떤 약물을 먹었고 그것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는 것도 조금 그런데 그쵸. 근데 그래도 어쨌든 그래서 까만 아기가 나왔어가 아니고 초록색 아기가 나왔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실제 인간이 가지고 있지 않은 피부색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논란에서 조금 벗어날 수 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정말 그냥 휠체어를 타고 장애를 가진 사람으로 나오기 때문에 어떤 은유한 게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조심스러웠어야 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쵸. 사실 영화 안에서는 오히려 이제 초록색 피부가 너무 그거다 보니까 까만 피부를 가진 것을 정상이라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진짜 인종차별에 대해서 얘기를 대놓고 했더라면은 아마 좀 달랐겠죠. 근데 저는 딱 정말 아쉬운 게 이거였던 것 같고 네. 그거 말고는 이 영화가 가진 어떤 메시지나 이야기나 이런 것들이 다 좋았는데
이야기로서 얘기를 한다면 네. 저희가 계속 얘기했듯이 캐릭터들이 입체적이어서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엘파바는 되게 억압되는 모범생이 자유를 뭔가 쟁취하는 느낌도 있고 음. 인종차별에 뭔가 대항하는 느낌도 있고 근데 그게 뭔가 그 자유를 되찾는 게 왜 초반에 피에로가 막 학교 필요 없어 막 책 밟으면서 공부하지 말고 나가서 춤추자 저 이런 그때 좀 식의 좋았다요. 맞아 너무 너무 좋았어. 저는 너무 공부를 열심히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정말요? 저는 책 밟는 거 좀 그랬는데 그치, 그치. 그건 그랬는데 그래도 네, 어쨌든. 그래서 근데 엘파바의 변신이 뭔가 그런 류의 변신은 아니잖아요. 뭔가 나 이제 막 살 거야. 아니지, 막 아니지. 모범생에서 뭔가 그런 식의 일탈도 아니고 음. 혹은 뭐 막 이렇게 안경 끼고 다니고 이렇게 너드처럼 하고 있다가 글린다의 영향으로 막 갑자기 핫걸이 되고 이런 것도 딱히 아니잖아요. 그 살짝 그런 요소가 있기는 하지만 그래서 그 이 사람이 변화하는 게 그냥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고 이거를 자기를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바꾸겠다는 걸로 관점이 확 변화하잖아요. 음. 그게 너무 멋있었던 것 같아요. 그 성장하는 방향이 너무 좋았고 아, 이 영화가 정말 큰 이야기를 담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고 글린다는 또 글린다를 저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기적인 이타주의자라고 그쵸. 생각을 하는데 그 사람이 엘파바를 통해서 진정한 이타주의자가 되고 근데 그 본연의 자기애랑 야망은 그대로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쵸. 그것도 너무 저는 매력적이어서 진짜 이 영화의 정말 아름답고 탁월한 점들이 그 두 캐릭터에서 나오는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피에로도 엘파바가 말한 그대로 되게 본인이 얄팍하고 이기적인 사람인 척하지만 맞아. 사실은 내면이 되게 단단하고 자기 목소리를 들을 줄 아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뭐 학교에 얽매이기 싫고 그냥 재밌게 놀고 싶고 그냥 그 친구들을 자유롭게 그 공부와 학교에 얽매였던 친구들을 자유롭게 풀어주고 싶고 뭔가 부당한 일이 생겼을 때 도움을 주고 싶고 이게 그냥 다 이 사람 안에 있는 그냥 목소리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변화한 게 아닌 느낌인 거죠. 얘가 사실 되게 날라리 양아치였다가 정의로운 기사가 됐어. 이게 아니고 그냥 이 사람은 항상 자기 목소리에 충실한 사람인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입체성들이 정말 매력적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글린다는 정말 약간 그냥 딱 보기에 너무 그냥 예쁘니까 본인도 그걸 너무 잘 알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처음에 그 글린다가 등장해서 아예 마음 먹고 이 남자를 꼬셔야겠다라고 해가지고 정말 그렇게 되지만 아름다우니까. 근데 한편으로는 글린다가 막 파퓰러송 부르면서 이렇게 돼 저렇게 돼 해가지고 엘파바가 막 머리 막 이렇게 하면서 할 때 근데 그 와중에 너는 글린다처럼 안 돼도 되는데 꼭 그렇게 할 필요 없는데 라고 하잖아요. 그 피에로가 그냥 얘는 이런 사람이라서 그게 특징이고 매력인 사람이라서 또 얘는 그냥 얘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자체로 멋지고 아름다운 사람이라서 그냥 그렇게 보는 사람인 것 같아서 피에로의 그런 측면이 드러나는 것 같아서 좋았고 또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그 줄라이 씨처럼 돌비에서 봤으면 아마 계속 저도 되게 격앙된 어떤 감정 상태에서 더 많은 장면에서 울었을 수도 있는데
이번에는 약간 그냥 좀 되게 집중하기 어려운 환경에서 봤다 보니까 완전히 감정에 빠져 있는 상태로 보지 못해서 딱 한 번 울었는데 그게 언제였냐면 글린다가 춤출 때 엘파바의 춤에 음, 맞춰서 춤출 때 그때는 저는 정말 정말 그냥 어떻게 보면은 저한테는 사실은 이 영화 전체에서 그 장면이 저한테는 제일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그게 참 만약에 섬세하게 연출되지 않았다면 음, 갑자기 글린다가 왜 저래? 음, 음, 하고 그게 납득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음, 근데 글린다가 원래부터 갖고 있었던 그냥 이기적인 애가 아니라 이기적인 이타주의자. 그러니까 두 개를 다 갖고 있는 사람인 거고. 그리고 그때 아리아나 그란데의 눈빛이 맞아요. 모든 걸 다 납득시켜요. 그 변화하는 그 내면의 과정을 음, 다 보여주는 것 같더라고요. 음, 그게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피에로의 영향도 있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피에로가 처음부터 그 엘파바를 마주쳤을 때 또 그냥 밤에 갑자기 사람이 튀어나와서 놀란 거지 음. 초록색이라서 놀란 게 아니잖아요. 맞아, 맞아. 그리고 처음부터 약간 쟤 되게 자기 할 말 잘하고 쟤 되게 재밌는 캐릭터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음, 그런 면들도 그렇고 뭔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글린다가 어떤 사람을 좋아하냐고 물어보지 않았었나요? 아, 아, 그때 피에로가 그냥 뭔가 이렇게 정확하게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뭔가 조명 아래서 그냥 다른 사람 신경 안 쓰고 자기 모습 그대로 있는 뭔가 이런 맥락에서 얘기를 했던 것 같거든요. 다시 봐야겠다, 영화를. 그래서 저는 그 대사에서 아, 제가 엘파바를 좋아하게 되겠구나 맞아. 라는 생각이 들었었고 근데 또 오히려 그 둘이 춤춘 그 방금 라임이 말씀하신 장면에서는 음. 오히려 피에로는 뭘 안 하고 그치. 글린다가 나서잖아요. 음. 글린다가 변화하잖아요. 음. 그것도 정말 정말 섬세한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글린다의 서사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음. 전환점이지만 피에로에게 봐서도 피에로도 어쨌든 그럴 때 막 나서서 음. 그냥 같이 춤을 춰주는 음. 왕자님은 아닌 거예요. 그 백마탄 왕자님은 아닌 아니지. 거예요. 근데 그 염소 맞아. 교수님이 그런 일을 겪었을 때나 아니면 그 작은 사자가 우리에 갇히는 사건이 벌어졌을 때 그때 그냥 바로 몸이 움직이는 사람인 음.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런 입체성이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항상 당당한 사람도 아니고 항상 비겁한 사람도 아니고. 음. 근데 캐릭터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을 감독님이 의도하신 것도 있겠고 줄라이 씨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각각의 배우들이 그 역할과 영화, 이 이야기를 너무 사랑해서 그걸 너무 그 안에 잘 녹여내서 그런 게 약간 폭발적인 시너지를 낸 거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보고 느끼는 이 콘텐츠, 저 장면을 만들기 위해서 들여져야 했던 어떤 시간과 그 뒷이야기, 거기에 담겨 있는 어떤 마음들에 대한 서사를 제가 되게 좋아하는데, 근데 뭐 살다 보면 안타깝게도 내가 너무 사랑해서 무언가를 했어도 그게 오히려 좀 잘 안 될 때도 있잖아요. 근데 내가 너무 뭔가를 깊이 사랑했는데 그게 너무 잘 나왔을 때 그거를 그리고 보는 사람도 하는 사람도 같이 느낄 때 그때가 사실 되게 좀 드물게 찾아오는 어떤 선물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걸 같이 느꼈던 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근황에서 잠깐 얘기를 했지만 그 한국에서 최초 개봉을 한 만큼 한국에서 인터뷰를 되게 많이 해줬어요. 그 직접 다들 호주에 가가지고 인터뷰를 하고 오셨더라고요, 유튜브에서. 제가 본 건 문명특급이랑 천재 이승국이랑 신의 21 이렇게 세 개였는데요. 그 세 개는 꼭 보시기를 많은 분들께 추천을 드립니다. 그 라임이 얘기한 영화 이전에 있었던 것들 그리고 그게 영화를 본 관객에게 모두 다 전달이 되는 그런 네. 경험을 그 인터뷰를 통해서 한 번 더 할 수 있더라고요. 오늘 꼭 보려고요. 네. 보고 경심료 보기 전. 저는 그래서 진짜 영화 볼 때도 거의 그냥 계속 눈물 참으면서 봤던 것 같은데 인터뷰 보면서도 그랬어요. 배우들도 많이 울어요. 다 눈물이 많대요. 그래서 막 그 신시아가 그러더라고요. 우리 그냥 계속 울어요. 이러더라고요. 너무 좋다. 진짜 막 이렇게 서로 손도 계속 잡고요. 이렇게 두 명 앞뒤로 이렇게 앉아 있을 때는 배우들이 그 앞에 앉은 사람이 계속 뒤돌아서 막 호응하고 눈을 맞추고 손을 잡고 이런 것들도 계속 나와요. 그래서 그냥 아 이거 투로 끝나면 안 돼. 이렇게 완벽한 세계를 만들어 놓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캐스팅을 해놓고 이걸 2편으로 끝내면 안 돼. 진짜 이 영화 캐스팅 디렉터님한테 상 줘야 될 것 같아요. 진짜로요. 뭔가 앙상블 상 안 받으면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사실은 조나단 베일리 배우님 보면서 아 고등학생 역할은 좀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긴 했는데 조금 이렇게 다른 배우들에 비해서 약간 연식이 있어 보여가지고 그래도 그거를 차지할 만큼 너무 그 합이 좋았다. 그리고 그 사실 그 고등학생 역할을 맡은 배우들 다 그쵸? 자기 분야에서 너무 대단한 사람들이잖아요. 그쵸. 근데 놀라운 건 그 설익은 느낌을 맞아. 표현하지 않아요? 맞아. 저 그게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맞아. 아리아나는 그냥 개인적으로는 원래도 약간 그런 어떤 어 그러니까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뭔가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어린아이 같은 뭔가 영한 에너지가 있죠. 그게 원래도 저는 사실 느꼈어서 영화 이전에도 별로 그거에 대해서 놀랍거나 물론 이렇게 너무 잘해서 즐겁게 봤지만 놀랍진 않았는데 낯설다는 느낌은 아니었는데 신시아 에리보 배우님은 되게 사실은 그냥 딱 보면 엄청 성숙해 보이거든요. 뭔가 이렇게 되게 깊어 보이고 그래서 저는 노래 부르실 때도 되게 깜짝 놀랐어요. 아까 이 방송 준비하기 전에도 그냥 화면 안 보고 이 목소리만 노래로만 듣는데도 되게 사람이 그냥 너무 퓨어하고 너무 이 깨끗한 목소리인 거예요. 그냥 되게 막 보기에는 엄청 이렇게 깊이가 있달까? 근데 목소리는 또 되게 가볍고 뭔가 날아오를 것 같은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그 어떤 되게 다른 모습이 이렇게 한 번에 합쳐져 있는 어떤 그 캐릭터가 너무 완벽하게 구현이 된 것 같다라는 느낌. 그러니까 진짜 그 배우들이 어린 척을 하는 것도 아니고 뭐 미숙한 척을 하는 것도 아닌데 자기가 가진 그동안 정말 갈고 닦아온 기술들을 다 쓰거든요. 근데 어떻게 그런 순수함과 설익음이 그쵸. 있죠? 맞아. 그게 저는 놀라워서 그래서 저는 영화를 보면서도 제가 계속 저도 모르게 과몰입이 되고 막 심장이 울렁거리고 했던 게
이야기가 훌륭하고 뭐 뮤지컬 영화에 원래 그런 특성이 있고 막 연출이 아름답고 세계가 너무 좋고 이런 것들도 당연히 있겠지만 저는 사실 대문자 T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뮤지컬을 그렇게 좋아하는 편도 아니고 해서 그런 것들만으로 저는 설득이 되는 사람이 아닌데 그냥 영화 보는데 정신을 못 차리겠는 거예요. 너무 감동이 계속 그렇게 요동쳐서. 그렇구나. 근데 그게 그 배우들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어떤 고유의 에너지와 맞아. 그 이 영화에서 만난 그 앙상블의 시너지와 그 서로의 그 진심이 모인 그게 정말 신기하게도 전달이 된 것 같아요. 그게 어떻게 이게 카메라에 녹화가 돼서 그게 저한테 오는 건지 저도 그게 참 마법같이 느껴지는 게 있는데 맞아요. 음악도 근데 그 라이브로 녹음을 하긴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아마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신시아가 엘파바를 연기한 그 배우가 막 날아다니잖아요. 그거를 와이어를 타고 진짜 노래를 했대요. 오 마이 갓. 그래서 그리고 그거를 그 배우가 다른 사람의 피드백은 그렇게 막 귀담아 듣지 않았는데 아리아나 그란데의 피드백만 들었대요. 근데 아리아나 그란데가 막 얘기를 하는 게 이 사람의 모든 거를 내가 그냥 거기서 뭔가 프로듀싱을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황홀했고 이게 라이브로 녹음을 한 거기 때문에 노래를 하면서 이렇게 계단을 걷는 발자국 소리까지 녹음이 되는데 자긴 그 모든 게 너무 좋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다 담길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영화에. 그래서 저는 정말 돌비를 꼭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특히 영화에서 어떤 큰 사운드가 나거나 뭔가가 울리는 사운드가 들릴 때 공간이 같이 진동하는 것 같은 느낌까지 저는 받았거든요. 근데 그게 돌비 사운드 그 극장에 특화된 어떤 기술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것까지 녹음 때 설계를 한 소리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뭔가 진동을 느끼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어떤 소리 효과가 있었나? 막 이런 것까지 궁금해지더라고요. 아니면 제가 정말 그냥 과몰입한 걸 수도 있고. 제가 이번 크리스마스 시즌에 다시 볼게요. 돌비로. 저는 이거는 정말 저 재관람을 별로 안 하는 편이고 특히 극장에서 재관람을 많이 안 하는 편인데 이거는 이 자막 있는 버전으로도 한 번 더 보고 더빙으로도 한 번 보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사실은 한 번 본 영화를 또 보는 거를 그렇게 선호하는 편은 아니어가지고 너무 볼 게 많으니까 정말 손에 꼽거든요. 다시 정말 좋아서 영화관에서 다시 본 영화는 정말 손에 꼽는데 그래서 사실은 위키드도 보고 나오면서 원래 좀 아쉬워가지고 이번에 본 경험이 아쉬워가지고 다시 볼까 생각을 하다가 아니야 뭘 또 이야기 다 이제 아는데 뭘 또 다시 보냐 했는데 영어 방송 준비하면서 다른 사람들 후기도 보고 줄라이 씨의 극찬도 듣고 하면서 꼭 다시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저희가 영화를 다시 보지 않는 이유를 방금 알게 됐는데 저희 둘이 이야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맞아. 그런 것 같아요. 이미 아는 이야기니까 맞아. 다시 보는 게 그렇게 가치 있게 느껴지지 네. 않는 거죠. 근데 이 영화는 이야기 이상의 많은 것들이 있기 그쵸. 때문에 저희가 다시 보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어떻게 시간이 벌써 다 거의 다 됐는데 혹시 마지막 감상 이야기 하기 전에 못한 얘기 있으세요? 음, 뭐 별거 아니기는 한데 그래도 얘기해 주세요. 요새 디즈니의 행보가 욕을 많이 먹고 있잖아요. 네. 왜죠? 과도한 PC주의라는 그쵸. 키워드로 욕을 먹고 있는데 음, 저는 전에도 마블 영화 얘기하면서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저는
PC가 문제가 아니고 재미가 없어서가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매력이 없고 재미가 없고 의미가 없어서라고 생각을 해요. PC가 정말 기계적으로 그것 때문에 문제인 게 아니고. 근데 뭐 예를 들면 같은 그 디즈니 계열에서 예를 들자면 모아나는 PC한데 재밌잖아요. 아, 모아나 이번에 나오는 거 아시죠? 그쵸? 근데 그 혹시 인어공주 아, 알죠. 보셨어요? 못 극화 봤어요. 버전. 진짜 재미가 없어요. 그렇구나. 보다가 껐어요. 아이고. OTT로 보다가 3번 시도했는데 못 봤거든요. 왜냐면 그 원작 인어공주를 너무 좋아하고 넘버들을 너무 좋아해서 그것 때문에라도 그냥 참고 보려고 했어요. 영화가 별로여도. 근데 정말 재미, 매력, 의미가 다 없어서 포기를 했는데 저는 그 차이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인어공주도 뭐 캐스팅 논란부터 해서 정말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영화가 정말 재밌고 매력적이었다면 개봉하고 나서 그 논란이 되게 멋쩍어지지 않았을까요? 결국 개봉 당시에는 어떤 뭔가 불매운동 같은 게 생기더라도 나중에라도 뭔가 재평가를 받지 않았을까요? 하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디즈니가 못하고 있는 걸 전 위키드가 다 했다고 생각해요. 그들이 지향하는 것 그리고 관객이 기대하는 것 그 모든 거를 정말 완벽한 균형으로 해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디즈니를 보면서 정말 황홀해했던 관객인데 어느 순간 디즈니가 저에게 줬던 것이 그냥 딱 사라진 느낌이었거든요. 더 이상 그 느낌, 그 감동은 제가 받지 못하는 극장에 가서. 근데 그걸 저는 이번에 위키드에서 그냥 그동안 제가 못 받았던 거를 한 번에 다 보상받듯이 다 충족이 됐던 것 같아요. 역시 다시 봐야겠어요. 그러면 이 영화가 나에게 어떤 의미로 남을지 마지막으로 그들 각자의 영화관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줄라이 씨 얘기 먼저 들을래요. 저는 그 디즈니 얘기를 한 이유가 이 제 마지막 감상에 대한 맥락이 돼서 그런 것 같은데요. 뭔가 이 영화는 저한테 추억이면서 과거의 뭔가 추억이면서 미래에 대한 희망이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계속 울컥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내가 어렸을 때 느꼈던 뭔가 사람이 누구나 크고 작게 소외되는 경험들을 하잖아요. 나 자신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할 때도 있고 어떤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고 근데 그 모든 것들을 포옹해주는 느낌이 있었고요, 영화가. 그러면서 동시에 정말 어렸을 때부터 막연히 꿈꾸는 뭔가 저는 제가 어른이 돼서도 테마파크에 가는 이유가 그냥 어렸을 때처럼 그 환상적인 세계에 그냥 제가 완전 들어가고 싶어서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도 이 영화가 저는 해준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의 어떤 저의 그런 추억과 향수와 뭐 위로와 이런 것들을 다 해주면서도 또 앞으로 내가 그런 것들을 간직하면서 어떻게 이 녹록지 않은 현실을 잘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희망도 되고 그 노란 길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는 그 두 시제가 다 있어서 계속 저를 울리는 것 같아요. 이 영화가. 제가 공교롭게도 최근에 디즈니랜드를 인생 처음으로 한 2달 전에 갔다 왔는데 그때
내내 너무 좋았지만 근데 정말 마지막 퍼레이드를 꼭 보라고 해서 근데 사실 저는 디즈니랜드도 그렇고 퍼레이드도 그렇고 막 엄청 그렇게 커다란 기대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니었어요. 근데 퍼레이드 할 때 엄청 울었어요. 왜냐면 그 그냥 그 지금까지 디즈니에서 엄청 많은 사랑을 받았던 그 주인공들과 그 이야기와 그 사운드 트랙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 자리에 그 밤에 그 이야기를 사랑하는 사람들과 어른들과 아이들이 그거를 함께 보고 있고 이 이야기들을 그들에게 기쁨과 다시 어떤 감동을 주기 위해서 그걸 준비한 사람들이 저기서 저렇게 노래를 하고 춤을 추고 있고 분장을 다 한 상태로 그냥 그 자체가 되게 너무 압도적인 에너지로 다가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자리에서 그 모든 걸 함께 느끼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사실은 그냥 그러니까 영화를 볼 때는 그건 되게 개인적인 경험이고 그 영화를 사랑하는 것도 나의 어떤 개인적인 역사잖아요. 근데 그런 개인적인 사랑과 역사와 경험이 이 한 자리에서 모두와 같이 공유되고 있다라는 어떤 그 느낌과 그런 게 되게 좀 압도적이어서 그때 막 약간 눈물이 계속 났는데, 어, 근데 그런 어떤 사랑이 녹아든 콘텐츠가 우리에게로 와서 이렇게 또 다시 그런 공명을 이루어냈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 또 줄라이 씨 얘기 들으면서 또 다른 감동으로 다가와서 저한테는 이 영화가 가능성인 것 같아요.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고 저한테는 우리가 이야기를 중요시한다고 아까 같이 그런 얘기 했는데 주제 자체도 정말 중요하지만 사실은 형식, 예술은 형식, 그 주제를 어떤 형식으로 전달하느냐가 정말 정말 중요한 것 같은데 제가 그 글린다와 벨파바의 춤 장면에서 느꼈던 그리고 원작 소설이 가지고 있던 어떤 그런 주제를 어떤 형식으로 풀어내느냐가 정말 중요했던 이 영화를 잘 풀어낸 것 같다, 이번에.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저는 다음 편을 기대하게 되는 음. 영화였네요. 아마 뮤지컬을 본 사람이 이 방송에 만약에 같이 참여를 했다면 음악에 대해서도 더 얘기를 많이 했을 것 같은데 그쵸. 그거를 못해서 굉장히 네. 아쉽긴 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뮤지컬을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이 아닌데도 이 영화는 뮤지컬로서 영화로서 뮤지컬 영화로서 다 만족스러운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봤으면 좋겠고 제발 이 편이 빨리 나왔으면 좋겠고 그 이후에도 뭔가 다른 프로젝트들이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어요. 저는 뮤지컬도 뮤지컬 영화도 너무너무 그냥 약간 덮어놓고 좋아하는 사람이어가지고 혹시 나중에 우리가 그때도 위키드2가 나왔을 때 이 방송을 할 수 있다면 조금 더 노래나 가능하면 위키드 뮤지컬도 보고 그런 상태에서 얘기를 할 수 있다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참 그동안 열심히 살아서 네. 브로드웨이를 너무 좋은데? 관극을 할 수 있으면 근데 그러면 그것보다 이 편이 너무 금방 나오지 않을까요? 그러게요. 핑거 크로스드 하면서. 아유, 네. 아쉽지만 오늘의 방송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상영이 끝났으니 계단 조심하셔서 천천히 나가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화도 기대해 주세요. 안녕. 안녕.